자, 이번 시간에는 16장 네트워크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장 내용은 생략합니다. 15장 내용이 뭐냐면 시청각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239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통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개요를 먼저 보게 되면 네트워크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다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면 통합적인 건물 시스템은 건물의 초기 투자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그린 빌딩의 중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 및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오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의 통합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스템 통합은 어떤 요소가 통합되고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되는지 그 수준 및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든 통합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 모든 통합 방식이 장점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어넣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아직은 이게 기능적으로 좀 문제점도 있고요. 데이터 호환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최대한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넣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합쳐놨다고 해서 시너지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동일한 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이게 환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물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런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필요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하드웨어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시스템 통합 방식은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줄 쳐진 부분을 보면 한 가지 예로 2차적인 경보 공지 및 관측을 위한 공조 제어 시스템 또는 접근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화재 경보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전원 신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통합이 되어 있고 시스템 자체가 통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통합이 안 돼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신호를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활용 방식이 하드웨어 통합 방식인데 이거는 통합 수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통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독점적 통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호환이 용이하도록 단일 제조사로부터 시스템을 공급받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근 방식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건축주로 하여금 시스템이 세계 주기를 거치는 동안 단일 제조사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 추가적인 장비 및 서비스 조달 시 성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건축주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점, 건물의 기술적인 시스템 전체를 일괄 조달할 수 있는 제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BIM이 만들어진 이유를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이런 독점적인 통합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건축 쪽에서는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거대한 벤더사의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오토캐드라고 하는 게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건축 쪽을. 그렇다 보니까 이 캐드 프로그램을 비롯한 레빗 이런 것들을 오토데스크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호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호환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레빗에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레빗에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기능들을 쓰고 싶으면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키캐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 그 프로그램상의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부분적으로는 디지털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지털 프로젝트를 부분적으로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BIM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기능을 좀 제한되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에서는 더 이제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회사에서 공조 설비와 화재 경보기랑 그 다음에 인터넷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그런 기능들이 호환이 잘 되게 만드는 게 유리할까, 또는 잘 안 되게 만드는 게 유리할까 라고 놓고 보면, 사실 잘 안 되게 만드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그 호환성을 위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게 만드니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을 시키는데 약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워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굉장히 좀 잘 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제품이랑 우리가 또 많이 쓰고 있는 문서 편집기 중에 한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거는 또 호환이 잘 안 돼, 그죠? 최근에는 좀 호환이 잘 되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호환에 제한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독점적 통합으로 간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통합을 시키는 데 반해서 다른 여타의 소프트웨어들이랑은 그거를 조금 제한을 둔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타협적인 통합. 타협적인 거는 건물의 시스템 또는 설비, 비즈니스 시스템에 두 제조사가 참여해서 제품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이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를 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시스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건데, 이것도 완벽한 호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참여한 기업들 간의 호환이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공개 표준 통합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스템들을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건축에서는 이제 BIM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IFC라고 하는 공용 포맷을 이용해서 이거를 통합시키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아직 이 IFC가 완벽하지는 않고, 거기다가 모든 회사에서 이 IFC와 완벽하게 호환되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 공개 표준 통합이라고 하는 게 건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라고, 통합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표준 통합에 가깝다. 이 방향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건물 시스템의 네트워크 계층을 위해 산업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은 요소들의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 밑에 보면 공개 프로토콜의 사용이 개방성, 상호 운용성 또는 통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라고 써있어요.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나중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방성이나 상호 운용성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길로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자, 넘어가서 사용자 중심의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거랑은 좀 별개의 거고, 우리가 설계실에서 쓰는 거랑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설계실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을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CAD가 되겠죠. 오토캐드,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오토캐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포토샵, 판넬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걸 쓸 거고요. 그 다음으로
3D 툴을 쓰겠죠. 스케치업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내지 네 개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최적화되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작업 공간에 맞게끔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세팅이라고 하는 걸 하죠. 컴퓨터나 노트북에 세팅을 하게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이걸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작업 공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스템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각각의 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만 단일의 작업 공간에서 시스템들을 위한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용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시스템들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은 안 되지만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 공간을 통합시킨다라는 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면 16.3에 통합 적용을 위한 틀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시스템 통합은 건물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모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으로는 배선이나 장비 공간, 기반 시설 지원을 말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의한 공개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적용을 의미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시스템 통합이 단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을 지원하는 다중의 시스템의 상호 운영에 대한 성능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통합 시스템과 공유 시스템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공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이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통합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단일화를 통해서 개별적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데 소진되는 비용과 노력을 크게 절감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좀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어요, 사실상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비용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미드웨어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의 데이터 통합 처리 전략,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랑은 큰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하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6.4 건물 시스템의 성공적인 통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건축주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면 건축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주가 오케이 해야 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시스템들을 이제 통합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건축주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합을 했을 때 건축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줄 쳐놓은 걸 읽어보면, 기술력이 추가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건축주의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이 이득이 있어야, 비즈니스상의 이득이 있어야 건축주가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에 따라 건물의 기술적 시스템이 투자비 및 운영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창출되는지, 건물 제실자의 경험 및 운영사항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 건물의 운영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또는 시설을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대한 사항이 건축주와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주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게 16.4.2에 나와 있죠. 프로젝트 초기에 통합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의 후반으로 가면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된다라고 하는 게 반영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초기에 어떠한 시스템들을 통합시키자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성공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추가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를 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거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할 걸로 명시해 놓고 계획을 진행을 해야 나중에 갑자기 예산이 뭐 필요해 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야 되는 돈을 별로 뺀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6.4.3에 보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주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 항목 안에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읽어보면 건축주가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인 문제 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건축주가 실현 가능한 기대치를 설정할 경우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 디자이너 역할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새로운 업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팀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스템 디자인 및 구축을 위한 부문별 업무 범위 및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4.5에 범위의 세부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규정.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프로젝트에 어떤 시스템이 포함되는지 규정하고 해당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어떤 시스템이 통합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통합 도표에서는 통합되어야 되는 시스템들에 대한 점을 찍어 가지고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이 어떤 정보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49페이지에 넘어가서 16.4.6에 보면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 및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운영, 기능, 수립 나와 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의 공통 요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 요소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면 그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건물을 운영을 할 때 이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6.4.7에 시설관리, 생명안전, 정보기술 부문의 상하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거고 한번 읽어보시고 16.4.8에 프로젝트의 예산 산정 및 예산의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통합 시스템에 대한 기초 예산을 제시한 후에 시장의 동향과 디자인 변경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건축주가 예측하지 못하는 비용 발생을 최소화시켜줘야 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어느 시점에 수행될 가치공학, 이걸 우리가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VE라고 많이 부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가면 여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가치공학 논의에 대해서 해당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4.9에 프로젝트 일정 및 업무 순서의 이해와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읽어보면 건물 시스템의 디자인 및 구축은 전체 공정의 진행 절차를 따라야 하며 통합 시스템과 관련된 부서는 타 부서에서 수행되는 여러가지 관련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뭐 조그만한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편이죠. 혼자는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일정과 업무 순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실수로 일정을 착각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레미콘차가 현장에 반입돼야 되고 철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일정을 착각해서 발주를 잘못 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죠? 공기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비용적인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업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일정 스케줄을 내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업무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가 일을 처리하는데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6.4.10에 계획안의 조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상세 관리가 나와 있죠. 읽어보면
시스템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거나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작성된 시스템 디자인 계획 및 시방서가 무의미해진다. 설치되는 시스템의 상세를 관리하고 설치된 사항을 계속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팀원들과 협업하도록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더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도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만들어 놓는 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방서가 결국에는 공사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이게 공사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최적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효과들이, 기능이 잘 실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있겠죠.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냥 끝,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여기에 투자된 그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거나 공사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여기서 말하는 계속해서 관찰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하는 커미셔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트워크 통합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네트워크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마트 빌딩의 경제하악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스템들을 스마트 빌딩으로 바꾸고 시스템 통합을 만드는데, 시스템 통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방법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건축주에 대한 이해나 프로젝트 초기의 통합적 참여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뛰어나다 라고 하는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이 스마트 빌딩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의 맨 앞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건축가, 건축주, 시공사를 위한 스마트 빌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위해서 이 스마트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 하에 건축가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면 좋은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데 기여를 한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설명을 쭉 해서 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다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들을 통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그 통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까지가 이번 챕터에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했고, 다음에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17장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설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에 또 그 뒤에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